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집값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또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매수세는 다시 붙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뜨거워진 청약 시장의 인기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은 물론 투자 수요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전반 살펴보도록 하시죠. 도시화경제 송성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부동산 매매 전반 한번 집값 계속 오른다, 뭐 너무 올라서 이제 좀 멈췄다. 의견은 다양하고 어제 또 하는 총재께서도 굳이 뭐 금통위 기자회견 가운데에 뭐 의미 있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와중에 집값 움직임 또 일주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 구조인데 매매값보다 이제 전세값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세가 확대됐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보면은 뭐 0.09%가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이게 기간으로 본다라면 한 22주 정도 연속 상승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도 서울에 영향이 있고 난 이후에 뭐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한 14주 연속 지금 상승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 힘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뭐 금리라는 그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금리가 시장에 지금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매수자하고 매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지수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뭐 거래량이 여전히 그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도 전반적으로 그 상승폭의 추이가 뭐 국지적으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금리 수준 자체가 현재 그 상단이 한 7% 정도 되는데, 은행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는지 지금보다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집을 사는 사람이나 집을 최근에 부채를 활용해서 집을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고민을 할 수 있겠다. 그 고민이 결국은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매수하는 그 시기를 조금 더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니까 뭐 수억이 올랐다라는 말을 실감한 지역이 있는데 이게 사실 강남권이잖아요. 근데 혹시 강남권 말고도 또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나요? 지금 강남권 외적으로도 보면은 서울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이인데, 강남권이 가격이 좀 크게 튀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들이 조금 더 눈에 부각이 되더라고요. 강남이 이제 포함된 강남 3구, 뭐 좀 넓게 보면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강동이 그 지수로 보면 가장 높고, 그다음 송파, 그다음 강남, 그다음에 뭐 이제 서초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률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본다라면은 지역별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강남 안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송파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급격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최근에 올 초만 해도 한 16억대 정도 거래됐던 그 아파트가 뭐 지난달 한 21억으로 그 거래가 됐고요. 또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단지가 다수 포진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신시가지 3단지 같은 경우도 뭐 전용 95제곱미터는 4월 달에 17억 8천에서 9월 달에 20억 9천, 약 한 2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이런 신호를 감지를 해서 그런지 우리가 심리가 상당 부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지금 심리 지수를 보더라도 127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10개월 정도 연속 상승이거든요. 그 심리가 반영이 되는 곳들이 아무래도 주택 표본이 많고 뭐 거주의 어떤 만족도가 좀 높은 이런 지역들,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뭐 목동 같은 경우는 거주나 뭐 교육 외적으로도 재건축에 대한 그 기대감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그 심리라든지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약간 좀 멈칫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상승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이제 뭐 GTX 중에 이제 뭐 개통이 이제 가까워진 데도 있고 한데, 요 GTX 노선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집값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뭐 지금 그 GTX가 네. 워낙 그 획기적인 그 교통망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뭐 기존 지하철 대비했을 때는 어떤 뭐 집값 상승에 영향력이 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2년새 보면은 73% 정도 급등한 지역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킨다라는 게 이런 어떤 뭐 그 생활에 대한 그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본인들이 갖는 그 편익이 굉장히 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TX A 노선 같은 경우도 뭐 개통을 하면서 동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가격이 뭐 20억을 넘고 서울에 있는 가격보다도 높은 그런 추이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침체 안에서도 뭐 의정부라든지 동탄 같은 경우는 뭐 GTX의 그 수혜를 크게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단순히 그 GTX나 교통망을 가지고 어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펀더멘탈을 잘 그 고려를 해야 돼요. 뭐 그 지역을 갖고 있는 네. 뭐 인구 구조라든지 그 안에서 뭐 소득이나 지역의 그 생산성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이 그 경기의 남부하고 또 북부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서울 안에서도 남부하고 북부의 예. 주택 가격 그 차이를. 그래서 GTX의 그 뭐랄까 그 키워드 때문에 다른 요소들을 다 잊은 그런 투자는 또는 뭐 내 집 마련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지역마다 나타나고 있고 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 되는 그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청약시장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지난번에 결국 청약을 웃으시면서. 다루나요? 아니 왜냐면 네. 지난번에 못 다뤘어요. 네. 예. 그래서 바로 지난번이 여쭤볼게요. 아니고 매번 그랬어요. 예. 최근에 청약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기준 자체는 이제 완화되고 있는데 무주택 인정 기준도 완화된다면서요. 예, 집을 사면은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고 무주택 그렇죠. 기간이 예.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런 기준 같은 게 굉장히 완화가 됐고 또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좀 전면적으로 완화를 했어요.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공시가격으로 한 1억 3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8천만 원 정도 되는 주택을 사게 되면은 무주택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은 1억 6천에서 1억 정도 상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보면 시세로 보면 한 2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주택을 매입을 했을 때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매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을 확대를 하면서 뭐 생애 최초라든지 특공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청약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한번 집을 한 번도 안 사보고 그 뭐 아파트로 점프 뛰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세 한 2억 4천 정도의 집을 사고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뭐 자녀들이 생기기 전에 좀 거주를 하면서 자산 증식도 하고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좀 완화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그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완화를 하다 보니까 공급 활성화가 이뤄지게 된다라면은 주택도 공급도 많이 하고 본인이 뭐 계속 전세 월세 사는 것보다는 뭐 적정 금액 안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런 공급이 많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청약을 한다라면 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 이제 문제는 요 분양 공급 물량이 네. 이제 확 줄었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원래 분양 예정이던 단지들도 지금 일정을 막 연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 구조긴 하죠. 네. 지금 분양가 추이를 보더라도 서울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과거로 얘기하면 한 평 정도 되는 거죠. 예, 한 3,2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뭐 거의 한 10억 정도에 육박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뭐 서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수도권도 보시다시피 2,200만 원 선 그리고 광역시도 1,700, 그다음 지방도 한 1,300 정도 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4천에서 이런 무주택 기간은 되겠지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라면 역시나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숫자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허가를 받고 한다라고 해도 분양이 늦춰진다라는 거는 결국 허가받고 나서 분양 가격이나 이런 분양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 실정도 지금 추이를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고 계획 같은 경우도
뭐 10,000건이 안 되는 지금 7,200건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부족하다 보면은 뭐 집값이 상승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주택 가격을 민간에서는 어쨌든 그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고 뭐 분양가를 뭐 계속 낮추기는 어렵다 보니까 공공 쪽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되는데 뭐 최근 뭐 LH 사태라든지 네. 그리고 공공주택의 역시 부실 시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뭐 가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뭐 그 공공 쪽에서도 사업의 속도나 뭐 물량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긴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분양가가 뭐 꾸준히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에도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이면 전매가 안 되는 거고 네. 전매는 이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들 보면은 11월만 봐도 그 뭐 강릉에 있는 둔촌도 뭐 한 53개. 근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는 것은 서울이잖아요. 서울 안에서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둔촌주공을 그 재건축한 단지거든요. 여기서도 일반 분양분이 약 한 3,700건 정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전매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가 최근 들어서 둔촌주공 이후에 분양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발생을 했어요.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뭐 분양권 말고 입주권 같은 경우도 지금 7월에 한 19억대였거든요. 그때 당시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한 6억 정도 높은 그런 숫자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풀리는 분양 물량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그 수요자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 대표님 저기 뭐야 어떤 데는 보면은 뭐 유튜브가 됐건 무슨 뭐 뉴스 보다 보면은 신규 분양 또 이렇게 또 완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게 또 지역별로 막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크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좀 낮게 분양을 한 단지인데 시세보다도 높게 한다라면 뭐 최근에 신축된 그 분양 아파트가 뭐 한 2년, 3년 뭐 한 5년 이내 아파트하고 그렇게 뭐 그레이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거든요. 예. 근데 대비했을 때도 가격이 한 2억, 3억 정도 올린다면 결국은 시장에 있는 인플레이션은 그 수요자들이나 분양자한테 그냥 전가하는 구조잖아요. 그냥 전가셈이네. 예, 그러면 뭐 그렇게 요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소위 속된 말로 그 눈탱이 맞는 그런 건 잘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런 시기 같은 경우 또 그다음 전매에 대한 프리미엄 차익도 기대를 할 수 없는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청약 경쟁률은 높다라고 해도 그게 허수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 계약 해지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분양 높은 가격에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되겠다. 이러다 보면은 입주 시기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날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을 하면서 경쟁률이 조금씩 조정이 되고 그 외적으로도 계약을 뭐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 고금리 시대에 저는 부동산 시장이 먼저 타격을 받을까 싶었는데 증시가 먼저 받는 느낌이에요. 그나저나 이 실거주 의무 말이에요. 네. 송 대표님. 네. 이 전매 제한 완화하고 이렇게 항상 패키지로 묶여 다니던데 네. 이게 지금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국회에서? 네, 지금 뭐 해결은 안 돼. 원래는 이제 패키지라고 해서 전매 제한을 완화를 하고 그다음 실거주 요건을 이제 폐지를 하게 된다면 뭐 사실상 그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더 크게 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실거주를 안 한다면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전세가 뭐 아까 글쎄. 16억 하는데 뭐 한 10억 정도 전세 받으면은 전세 끼고 하면 부담이 확 줄죠.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의 에쿼티가 확 줄어들어버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전매 제한은 10년에서 1년으로 확 낮춰놓은 상황에서 이 실거주 의무까지도 풀게 된다라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너무 둔촌주공 같은 경우 그때만 해도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 전매 제한까지도 그 시간에 딱 맞아 떨어지면은 완전 진짜 둔초주공 살리기 패키지가 돼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좀 신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공급 활성화 대책 안에서는 뭐 시행령으로 이게 뭐 국회에서 통과 안 되고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